시청자 여러분, 코로나로부터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일요일 뉴스A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A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397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3월 7일 483명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297명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의 조치는 수도권에 이어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2단계 방역 수칙 짚어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확산 책임을 두고 정치권에선 내탓 남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체계도 시장 과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8말 9초면 집값 떨어진다는 정부 여당의 예상대로 집값이 하락 반전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상황 집중 분석해봅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의 라이브는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패널 간 칸막이를 임시로 설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주말에도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수치 받아보고 좀 놀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397명, 400명에 육박합니다. 이로써 확진자 수는 총 17,399명입니다. 수치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국내 발생 387명, 해외 유입 10명입니다. 특히 지역별로는 서울 140명, 경기 125명, 인천 32명으로 수도권 확진자만 297명입니다. 전체 확진자의 74.8%에 달합니다. 네, 사흘 연속 300명대. 아니, 오늘은 400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교수님 보면 최근 2주간 확진자 2,000명이 넘고 60% 이상 감염병로가 집단 감염으로 나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금투자회사뿐만 아니라 용인우리교회, 광주상무지구 이렇게 많이 있고 한 40% 정도는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감염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교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위험한 감염 경로 뭐라고 좀 보십니까? 예, 일단 감염 경로 전에 3월 7일 이후 483명 이게 중요한 숫자인데요. 네. 이전에 2월 29일에 909명이었던 것이 이게 반으로 떨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는 상당히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400명이 넘었어도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그래갖고 결국은 4월 말에는 거의 0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시기를 똑같이 해야 되겠는데 지금 상황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주말에 결국은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의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지금 20%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 20%라는 이 숫자가 과연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이냐는 게 제일 중요한 감염원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사랑제일교회라든지 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타겟이 확실치는 않지만 일단 사랑제일교회는 명단이라든지 이때 그 교회에 관련이 돼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가면 되는데 사실은 그 다음날 집회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합치면 5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건 불특정 다수를 지금 찾아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익명으로 무료로 자발적인 진단을 빨리 받아야만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 8월 15일 집회 이후로도 일주일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찾는 숫자는 사실은 이 방역망을 넓게 피고서 찾아내는 의미는 있지만 N차 전파는 이미 일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 거리 두기, 방역수칙 준수, 개인위생 이런 것들을 잘하지 않으면 이번 주말이 지나면서 잘못하면은 통제할 수 없는 범위까지 갈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2단계로 지금 16일 날부터 거리 두기 2단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나타날 시기도 돼서 이것이 어느 게 더 우선이 될 수 있느냐. 만약에 방역이 잘 된다고 그러면 다음 주에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줄어들지 않고 폭발적으로 는다면은 결국은 3단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아주 아슬아슬한 기로에 서 있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슬아슬한 기로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최근의 유행 상황이 과거에 이제 신천지 때 또 그리고 이태원 발 유행 때랑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어떤 걸까요? 일단 그 이름부터 신천지라 그러면 신천지를 찾아가면은 됐었거든요. 예. 사실 지역도 대구, 경북이었고요. 이태원 발만 해도
이태원에 그날 며칠 동안에 있었던 사람들, 뭐 4월 27일부터 5월 초 사이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찾아내도 결국은 이렇게 5만 명씩 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전부 자발적으로 빨리 진단을 받았었기 때문에 결국은 300명 이하로 감염이 확산되지 않고 통제가 됐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국에 걸쳐 있고 또 자발적으로 진단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 진단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것이 지금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장욱 차장님. 네. 지금 보면 초기에 유행하던 코로나19와 지금 좀 뭔가 다른 것 같다. 이런 네.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겁니까? 이 유형이 다르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바이러스 유형이 이제 다양하게 지금 변종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특히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은 이 GH형이라고 해가지고 전파력이 그전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보다 전파력이 6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른 전파력이 이제 우려스러운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지금 발표된 것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전체 확진자의 한 3분의 2가량이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그만큼 밀접돼 있는, 네. 그러니까 많은 국민이 모여 살고 있는 수도권에서 이 2차 전파, N차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빠른 전파력과 결합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되는 상황이 지금 중첩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8월 15일 광복절 집회 때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의 번호를 한 5만 건 정도 확보해서 뭐 검사도 권고하고 이런 것들 진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집회에 참가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근처에 있었다고 하면은 감염 우려 이런 거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지금 5만 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집회에 네. 참석한 사람은 뭐 많아봐야 1만, 2만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건물만 해도 이게 광화문 안에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시간에 그 같은 시간에 체류했던 사람들 30분 이상 체류했던 사람들은 전부 들어가는 거니까 네. 사실은 본인이 그 밖에서 집회하는데 옆에라도 좀 지나갔다 그러면은 의심이 되니까 받아볼 필요가 있겠지만 있었다 할지라도 그날 그 시간에 있었다 할지라도 건물 안에서 전혀 관계가 없었다 그러면 사실은 꼭 진단 검사를 받아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 익명으로 무료로 모든 사람들이 진단을 받아야 되지만 5만 명이 다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의심되는 사람은 다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네, 집회 참가자가 아니라 단순 방문자도 검사를 권고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상이 있다, 뭔가 불안하다 그러시면 검사 받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야기 듣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의 발생 추세를 어떻게든 안정시켜야만이 향후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주말이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폭발적인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에 해당하는 시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만큼 거리두기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화를 하거나 숨을 내쉴 때 마스크를 써주십시오. 숨을 내쉬는 것조차 바이러스가 배출될 수 있습니다. 예, 권준욱 부본부장의 마지막 발언이 굉장히 뭔가 다가온 것 같은데 대화를 하거나 숨을 내쉴 때 마스크를 써달라. 숨을 내쉬는 것조차 바이러스가 배출될 수 있다. 구장 차장. 네. 이거 차장님 보시기에 지난 주말에 이제 수도권에 내려진 2단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네. 이제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거 네. 조금 늦은 것 아니냐, 만시지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우려가 지금 교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지난 그 광화문 집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게 100명대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확진자가. 그러니까 뭔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 광화문 집회에서 수만 명이 그것도 전국에서 이 차량을 대절해서 모여서 집회를 한 이후에 지금 확진자가 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4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증폭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조심하지 않으면 이 감염원을 모르는 확산세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더더군다나 사람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에서 감염원을 모르는 이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심하지 않으면 이게 그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권준욱 본부장이 숨 쉬는 것조차 조심해달라. 왜냐하면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방송도 지금 칸막이를 설치하고 굉장히 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 국민이 조심하지 않으면 이 확산세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전 국민의 동참을 요청하기 위해서 저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가 됩니다, 교수님. 지금 2단계로 바뀌면서 좀 달라지는 점, 그리고 좀 주의해야 할 점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2단계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16일 날은 서울 수도권에만 했던 것을 지금 전국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네. 오늘부터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2단계라는 것은 50명 이상,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서울에서는 선제적으로 10인 이상의 집회를 지금 금지하고 있어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2단계만 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활은 할 수가 있는데 사실 3단계로 가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2단계를 유지하면서 2단계에서 좀 더 강력한 지금 서울시처럼 10명 이상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것처럼 또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강력하게 하면서 가능한 한 이번 주말에 어느 정도까지 통제가 가능하면은 다음 주가 되면은 반전을 이룰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번 주 끝까지 이것이 계속 잘 안 되게 되면은 다음 주에는 결국은 300명, 지금 400명 아닙니까? 400명에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면은 결국은 동선을 확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추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의료 체제가 또 결국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아주 간당간당한 상황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지금 16일부터 지금 사이에 2단계를 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또 이 사랑제일교회라든지 광화문 집회 것이 지역사회에 바이러스가 전파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리두기를 통해서 바짝 좀 통제를 한다면은 다음 주에는 혹시라도 반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금 2단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네. 만약에 이거 잘 안 된다 그러면 신속하게 3단계를 해서 네. 빨리 통제를 해서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아주 강력한 3단계 거리두기를 해야만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긴장하고 지금이야말로 잘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중간에 네. 동선 공개 관련해서 네. 얘기가 있었는데 뭐 일부에서는 예전에는 동선 공개 다 했는데 왜 요즘에는 동선 공개 제대로 안 되냐 뭐 이렇게 불만 내비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동선 공개 원칙이 있느냐 네.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는데 뭐 혹시 뭐 다른 점이 있어서 요즘에 공개가 좀 잘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확진자의 동선은 지자체가 이제 그 개별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도 있고 어떤 지자체의 경우는 이제 명예훼손이나 어떤 상호의 어떤 그 2차 피해를 우려해서 이제 그 익명으로 그 동선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개개인의 어떤 동선을 최소화하는 이유는 그 동선에 겹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 네. 그러니까 이 불특정 다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지금 동선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이 몇 시에 어디에 갔는지를 다 공개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겁을 주거나 또는 이 공포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 정말 밀접 접촉이 많았을 개연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동선을 공개하지만 이번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광화문에 다니셨던 분 중에 증상이 있는 분은 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라기보다는 좀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아이 키우는 학부모들 걱정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원격 수업이 실시되는 부분을 좀 이제 구차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다음 주부터 이제 개학을 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1학기 때도 그랬습니다만 2학기에도 상당히 많은 비율로 좀 원격 수업이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는요, 전체 학생 정원의 3분의 1 정도만 학교에 등교를 하고 나머지 3분의 2의 학생들은 이 자택에서 이 원격 수업을 받게 되고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좀 상황이 특수하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까지는 등교를 하지만 나머지 3분의 1은 이 자택에서 원격 수업을 함으로써 이 학생들의 어떤 밀접 접촉 가능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이 교육 당국이 이런 지침, 이 가이드 지침을 좀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네, 아이들도 걱정인데 이게 휴가철이어서 더 걱정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야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름 휴가로 해수욕장에 처음으로 이제 폐쇄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08개 해수욕장 추가 폐장됐고 전국 251개 해수욕장이 폐장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오늘 주말이지 않습니까, 교수님? 오늘 보니까 오늘 비대면 방식으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일부 교회에서는 그래도 교인들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교인들을 쫓아내고 집에 가서 드리라고 할 수 있냐 이러면서 그냥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곳도 있다고 해요. 이러면은 방역에 좀 어떻게 빈틈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부산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면 예배를 하겠다. 근데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기부터 계속 개신교회가 문제가 됐었지만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의 예배에 있어서는 대규모 집단 발생이 일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 8월 달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개척교회가 아닌 꽤 큰 규모의 교회들에서 집단 발생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렇게 하루에 수백 명씩 나오고 지금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방역 지침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남조차도 지금 자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한 2, 3주만이라도 온라인 예배로 이 대면 예배는 지금 안 하는 것이 좋은 상황이지 방역 수칙 잘 지키고서 하겠다 하는 것은 좀 여기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교수님, 사실 근데 최근에 이제 카페는 고위험 시설이 아닌데도 확진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위험 시설로 포함된 PC방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카페 같은 데도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불만도 얘기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사실 그 유동 인구로 보면 카페가 네.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카페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생기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 생긴 그 집단 감염인 경우에 있어서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어요. 환기가 잘 안 되는 실내에서 에어컨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마스크를 안 쓴 감염된 사람이 2시간 반 동안 머물면서 그 환경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한테 수십 명한테 감염을 시켰고 또 2차 감염이 일어나서 전체적으로 60명이 넘게 감염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커피를 마시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건 마스크를 벗고 해야죠. 둘이서 셋이서 여러 시간 동안에 얘기를 할 때에는 꼭 마스크를 써야 되겠다는 것과 네. 2m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는 실내라 할지라도 이 상황에 따라서는 공기 전염이 가능할 수 있는 이 무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오랜 동안 실내에서 이 체류를 할 때에는 꼭 마스크를 쓰는데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 보면 꼭 보건 마스크를 써야 되겠다. KF80 이상의 보건 마스크를 권장드리고 가능하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런 데에서 그렇게 장시간 머물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는 이번 주말을 코로나19 확산의 어떤 중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이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3단계로 격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게 된다면 서민 경제와 국민 생활에 엄청난 타격이 가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3단계로 격상하게 된다면 서민 경제, 국민 생활에 엄청난 타격이 가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자웅 차장님, 네. 3단계는 어떤 경우에 시행이 되는 것이고 2단계와 3단계는 뭐가 좀 다르죠? 네. 일단 2단계와 3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2단계의 경우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이 100명에서 200명 이상 발생을 하고 있고 주 2회 더블링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이 더블링이라는 게 뭐냐면 월요일에 한 200명이었는데 수요일에는 400명으로 늘고 네. 그다음에 뭐 금요일 정도에는 한 800명으로 늘었다. 그러니까 2배로 느는 것이 일주일에 2번 발생을 하게 되면 바로 3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경우에는 지난 16일에 200명을 넘었지만 오늘 발표한 것까지 하면 이 397명,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더블링이 한 번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 3단계로 격상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누구로부터 감염됐는지 감염원을 모르는 감염이 지금 확산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이 감염자가 늘어난다라면 전격적으로 이 3단계로 격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2단계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50명 또는 100명까지 이렇게 모일 수 실내에서는 100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면 네. 3단계가 되면 10명 이내로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고위험 시설의 경우에는 이 영업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 활동에 위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이 확진자 상승세가 좀 꺾여서 줄어든다라면 이 심각한 이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는 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번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이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간 기업들도 뭐 전원 재택근무 어떤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3단계가 된다면. 네. 이렇게 저희가 말씀 나눈 대로 방역 당국이 이번 주말을 진짜 정말 중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주말을 기점으로 대규모 확산이 또 일어나면 이 우리의 방역 체계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말만큼은 외출 대신 집에 있어달라고 신신당부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김재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평소보다 사람은 줄었지만 서울의 대형 쇼핑몰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좁은 매장 안에서는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카페나 식당에서는 마스크를 벗은 채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 때문인지 거리를 다니는 시민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외출에 방역 대책을 철저히 세워 집 밖에 나선 시민들도 눈에 띕니다.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신 거였어요? 가지고 다녀요. 오늘 어디 장갈 때마다 건물에 화장실 있으면 가서 손을 씻는 거. 최근 확진자가 나온 서울의 또 다른 쇼핑몰에서는 방역용 장갑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매장에 들어가려면 방문 기록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영유아가 조금 안 되시는 분들만 주말이면 아이들로 붐볐을 놀이공원은 방문객이 줄면서 한산한 모습입니다. 주말 도심 속 시민들의 모습에서는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이제 불안한 시민들의 모습 보셨는데 지금 깜깜이 환자 비율도 저희가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게요, 깜깜이 환자 비율을 정부가 좀 관리 가능한 수준을 5%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20%가 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추후에 나오는 찾아보니까 감염은 모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줄일 수 있어야 되는데 줄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사실 우리가 7월 말 8월 초에 14%까지 이것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1단계였었거든요. 1단계의 목표는 원래 5%입니다. 근데 그저 많이 올라가고 14%가 올라갔지만 전체 확진자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것이 폭발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봐도 이것이 줄어들어야만 결국 우리 사람 간의 거리 두기가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바이러스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감염을 모른다는 얘기는 거기서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무증상 전파가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관리를 잘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한다면은 이 숫자가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고 방역 당국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지역 사회에 있는 감염자들을 찾아내서 격리를 하는 것으로 해갖고 줄여들 수 있는 것인데 실제로 방역 당국의 힘만 갖고 되지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입니다. 네, 깜깜이 환자가 전파력이 뭐 더 센 것은 아니지만 감염 경로를 모르고 혹시라도 본인이 막 돌아다니다가 제대로 이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에는 N차 감염이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게 무증상 전파라는 것이 무서운 점인데요. 무증상을 가지고 있는 감염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절대로 진단을 받으러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실제로 진단을 받으면 이 사람은 감염을 모르는 깜깜이 환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고위험군에 대한 확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고위험군이라는 의미에서는 뭐 기저질환자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그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분포와 또 8.15 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상당히 다 고령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60대를 넘는 사람들이 뭐 반 이상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 그러면 결국 한 일주일 지나게 되면은 상당히 중증으로 가서 일반 병상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생활치료센터로 가는 경우는 경증이고 무증상인 경우에 있어서 그런 것인데 실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20, 30대가 많았기 때문에 이 병상이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은 됐었는데 900명 정도 되지 않는 한 병상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300~400명이라고 할지라도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게 되면은 완전히 포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 의료체제의 붕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 일단 고령층이 확진자가 많다는 것이 제일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병상 부족 가능성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주셨는데 차장님 보시기에는 네. 방역 당국에서는 의료 시스템 붕괴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어느 정도 위기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예. 전국적으로 감염병 전담 병원이 2,500여 개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남아있는 병상이 한 1,100여 개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제 600개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진자가 보면 수도권에만 지금 약 3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확산이 돼서 확진자가 이 병실을 차지하게 되면 이제 곧 이게 만실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병원에 입원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의료 시스템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 상황을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더 큰 문제는 지금 중환자 병상인데요. 전국적으로 540여 개 병상이 중환자 병상이 있는데 이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20여 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환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빨리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만 이 생명을 건질 수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병상 수가 20여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이 감염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병상만 보더라도 이 확진세를 빨리 잡아야 된다, 이런 절박함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그 서울시도 서울상공회의소에 이제 공문을 보내서 뭐 25일까지 사기업 연수원 등을 혹시 이렇게 생활치료센터 가용시설로 사용할 수 있나 확인을 좀 해달라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병상 늘리는 게 네. 그렇게 좀 힘든 건가요? 예, 최근에 뭐 병원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선별 진료소가 있고 이 감염병 그 호흡기 질환의 경우에는 동선을 따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아예 그렇습니다. 정리시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설의 일부는 호흡기 질환자를 위해서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설을 그 이용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감염병이 없었을 때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공간과 사람을 나눠서 병원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감염병의 경우에는 이 환자 또는 의료진을 되게 좀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확진되지 않도록 예방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제 치료약 부분이 또 걱정인 게 있는데 중증 환자 치료약 렘데시비르가 보니까 공급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70대 이상만 우선 투약하기로 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거는 이제 길리아드에서 우리가 무상으로 8월 달분은 공급을 받았는데요. 예. 그 이후의 건은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물량의 수급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결국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한테 중증 환자들 그거에 맞는 규정에 맞는 환자들한테 다 줄 수는 없고 우선적으로 70대 이상의 환자들한테 먼저 공급을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렘데시비르라는 것들을 얼마나 잘 수급을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고 아마 이제 살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아마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는 모범적 K-방역, 그러니까 뭐 방역, 검사, 추적, 격리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게 혹시 인구 대비 검사 숫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이라면은 검사 수를 대폭 늘리던지 아니면 국민 전체를 두고 진짜 한번 전수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전문가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경우를 보면 어떤 시가 뭐 몇백만 명을 전수조사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검사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리얼타임 PCR 기계에 의한 진단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수가 이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있어서는 신속 진단 키트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많은 수가 진단수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그 정확도가 그다지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60, 70%에 불과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 이런 사태를 맞이했을 때에는 면역 진단이라는 것을 좀 대규모로 한다면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뭐 수만에서부터 수십만씩 하고 있거든요. 면역 진단이 뭐? 면역 진단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항체가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즉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또 항체가 생겼으면은 이 진단에서 그것이 검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할 수가 있고 체열은 해야 되지만 당뇨 검사하는 것처럼 손끝에서도 체열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주기적으로 좀 한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과연 얼마나 노출이 있었는지 이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또 우리 정책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도 기초자료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기껏 몇천 명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난번에 데이터로 봐도 대구 경북 지방같이 많이 노출된 데를 다 빼놓고 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데이터가 안 됐는데 이럴 때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어서의 노출률 같은 것들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이 점점 늘어나서 위험하구나 하는 것들을 미리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면역 진단 플러스 분자 진단을 같이 함으로 해서 결국은 이런 모니터링에 의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얼마나 지금 무증상 감염들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알고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없이 무조건 증상이 있고 하는 사람들만 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만 진단을 받기 때문에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상자 위주의 코로나 검사 시스템으로는 무증상 환자를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면역 우리 검사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구자웅 차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후유증도 상당하다고 해요. 이게 한번 낫는다고 해서 걸리고 낫는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감기를 알아서 바로 회복되는 거하고는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는 기간도
짧은 사람은 뭐 한 2, 3주 만에 퇴원을 하기도 하지만 몇 달씩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 심각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특성이 아직 지금 정확히 규정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걸리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의심이 됐을 때는 빨리 그 콜센터에 전화해서 선별 진료소를 통해서 이 검사를 받아보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방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속보 상황 분석해봤습니다. 백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가 집어삼킨 정치권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정치권도 비상입니다. 오는 토요일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온라인으로 후보자 연설회를 열었고 미래통합당은 잠시 후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수연 기자, 먼저 민주당이 어제 온라인 후보자 연설회를 열었다고요? 네, 민주당은 어제 수도권 온라인 합동 연설회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온라인 방식으로 유세가 바뀌었는데요.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낙연 의원이 지난주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2주 자가격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형평성을 고려해 경쟁 후보인 김부겸 전 의원과 박지민 의원도 집 같은 곳에서 녹화한 유세 영상을 송출했습니다. 영상에서 이낙연 후보는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고 김부겸 전 의원은 종교의 탈을 쓴 일부 극우 세력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민 의원은 당 지지율 하락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권리당원과 재외국민 제2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당대회 일정에 돌입합니다. 예, 야당 소식 알아보죠. 미래통합당은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연다는데 어떤 거죠? 네, 통합당은 조금 뒤인 오후 2시 반부터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여는데요. 통합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당 차원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통합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미래통합당 코로나19 특위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위는 의사 출신 신상진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내일 정식 발족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최소연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관우 계명대 교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다시 한번 짚어보면 오늘 400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도 코로나 문제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여야 공방을 넘어서 법원으로까지 화살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어제 박형순 방지법 제출했습니다. 그들을 판사라고 부릅니다. 국민 안정이 우선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이 판사봉을 잡고 또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 위해 판사의 권한을 제한하겠습니다. 국민 안정을 위해 판사의 판결권 권한을 제한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좀 생소합니다. 박형순 방지법 뭐라는 거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감염병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 집회를 그 법원이 허용을 판단을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지난주 광화문 집회의 경우에는 이 박형순 판사가 집회를 허용해줬기 때문에 집회가 열렸다. 이제 이런 그 논리에서 앞으로는 감염병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 집회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것을 막도록 하는 법을 발의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집회를 좀 제한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저렇게 특정한 그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고 그리고 그 법을 만드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 그것이 감염병을 예방하고 막는 데 효과적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 법에 대해서 사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 예. 지금 진중권 전 교수가 SNS에 글을 올려서 이런 어떤 법률적 판단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는 게 좀 걱정된다는 입장도 밝혔던데요.
그 법률과 정치가 다 무엇을 위해 있는 건가요? 우리 시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보호하는 데 있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가장 최우선의 기준은 우리의 국민의 건강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박형순 방지법이라는 단어 자체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내용에는 동의를 해요. 왜냐면 이게 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감염법상의 어떤 교통차단 집회에 내에서는 사실상 원칙적으로 이런 집회 시위를 금지시키고 이게 이제 법 내용의 골자거든요.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재판장이 이것을 이제 허가할 경우에는 반드시 방역 당국의 장과 협의를 해라. 질병관리기구와 국의 그 의견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만약에 요번에 박형순 판사가 이 부분 허가 전에 만약에 정은경 본부장하고 얘기를 하고 질의를 했다면 저는 정은경 본부장이 분명히 반대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왜냐하면 뭐 거리두기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렇게 과학적인 분야에서는 판사도 좀 미진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해당 어떤 관계 당국자의 어떤 의견을 듣는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형순 부장판사의 이름을 건 법안은 좀 어떻게 약간 과도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이게 이제 입법 만능주의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회를 허용한 판사의 이름을 따서 그 재난 지역의 경우에는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고 만약에 다른 문제가 불거지면 그 다른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법을 또 만들겠다는 그러니까 입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라는 좀 입법 만능주의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감염법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집회 시위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감염병이라는 특수한 재난 상황에서는 집회와 그 시위를 일정 정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애둘러서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법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딱 꼬집어서 그 이번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재판장 이름을 법을 만든다는 것은 뭔가 이제 잘못하면 특정한 사람의 어떤 좀 마녀 사냥식으로 그리 좀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논란이 좀 휩싸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박형순 판사가 집회를 금지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난주 17일 임시 공휴일로 만들고 그다음에 영화 보라고 영화 쿠폰 제공하고 숙박하라고 숙박 쿠폰 제공하고 그다음에 외식하라고 외식 쿠폰 제공한 그 정부 당국자들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의 이름을 건 그 금지법을 다 만들 겁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금지할 수 있도록 법을 좀 개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특정한 판사를 공격하는 형태로 지금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다분히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억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한 20만 명 이상이 해임을 건의하는 그런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사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 여론이 그만큼 이번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좋지만 그걸 어떤 특정인을 좀 공격하는 쪽으로 이 해법을 찾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름을 건 법안이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전광훈 금지법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검토가 되고 얘기가 계속 나와요.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하고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법안 어떻게 보시는지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름 붙여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내용은 사실상 이제 구상권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비용이 발생하면 그에 상응한 부분만 이제 청구를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구상권의 보통의 개념인데 이것을 떠나서 만약에 이런 방역 조사에 협조를 안 한다거나 또는 거부한다거나 저항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이런 징벌적인 손해배상, 그러니까 구상권보다도 사실상 들어간 비용보다도 2배, 3배를 더 이제 징수하는 그렇게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것이 이 법의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은 징벌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거의 많은 시민들이 무차별하게 이러한 어떤 비협조
또는 이런 이 질병의 어떤 확산에 의해서 노출될 경우에는 사회 전체가 사실 혼란이 되는 것이고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그리고 직장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거부를 한다. 그거는 사회적으로 사실 받아들일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배, 3배 아니 그 이상의 어떤 징벌적인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 게 대통령이나 장관들까지 나서서 이 비협조적인 자들에 대해서 그 강제 수사하라 이런 뭐 어떤 지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저는 대통령의 최대 임무는 국민의 안위를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의 확산을 보면 실패한 사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국가가. 그래서 경제뿐만 아니라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단호함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서 저런 시위가 한 번 더 생긴다. 우리가 이제 8.15 집회가 모든 뭐 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그 데이터를 보면 거기서부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국 시민들이 사실은 불안에 떨게 하는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그 불안감을 사실은 이렇게 축소시키고 뭔가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 임무라고 한다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들이 사실상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적 방역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뭐 전광훈 목사가 이 집회를 주도해서 이 지금 방역에 좀 구멍이 뚫리게 한 것도 물론 문제가 있고 처벌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부 국민들의 경우에는 같은 날 다른 그 기관이 주최한 집회도 있지 않았느냐. 네. 혹시 거기에서는 이 방역에 좀 허점이 있었던 거 아니냐.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의 경우에는 특정한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나 고르게 이 공권력이 행사가 된다.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잘잘못에 대해서는 이 친소 관계를 떠나서 이 책임을 진다. 이런 모습을 좀 이 정부가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또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광화문 집회 얘기도 하고 그거와 엮어서 통합당의 책임론을 돌리고 이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데 통합당에서는 최근 또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또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통합당이 처음에 선을 확실하게 그었어야 되는데 좀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공격에 빌미를 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 중에 이 전직 통합당 의원이 상당수 있고 현역 의원도 일부 몇 사람이 참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가 주도를 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그 통합당이 이 간접적으로 지원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방에 있는 당원들이 차량을 대절해서 올라온 거 아니냐. 이런 그 의구심을 사고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김종인 대표가 이거 잘못됐다.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 당원권 정지라든지 뭔가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라면 이 정치적 오해를 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왜 우리 당 책임이냐? 그건 전광훈 책임이지. 약간 방관하고 있다가 어떤 그 책임론에서 좀 그 과도하게 비판을 받은 측면은 있습니다만, 통합당이 뭐 주도한 집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당에서 이것은 전광훈과 통합당의 책임이다. 이렇게 그 비판을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좀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일부 국민들은 좀 해석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야당 의원은 한 명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한창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정은경 본부장을 만난 것을 두고 여야에서는 또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도 안 가는데 왜 야당 대표가 가서 방해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당에서는 이 야당 대표에 대한 인격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 거 잘못된 겁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이 굉장히 엄중하고 위기 상황입니다. 본부장이 굉장히 바쁘고 저렇게 의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사실상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 내용도 이제 가져간 내용을 보면 뭐 국가보건안보부 신설하는 거 그리고 제3단계 격상을 이제 요청하는 거 뭐 이런 건데 사실상 격상 부분도 그렇고 안보부 이제 보건안보부라는 이제 아주 새로운 이색적인 이제 단어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정은경 본부장 만나서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여당을 만나야 됩니다. 여당 만나서 다시 얘기하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행보는 굉장히 보여주기식 정치 행보였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는 통합당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8.15 집회에서 사실상 주최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모든 부분에서의 보수 세력의 핵심은
역시 중심은 이 통합당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예요? 그분 참여했던 분들이 검사 안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통합당이 해야 되는 부분은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상황이 악화되지 않게 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한다면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비난을 조금 더 모면하지 않을까, 좀 책임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2차 긴급재난지원금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뿐만 아니라 통합당도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먼저 목소리 들어보시죠. 코로나 사태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얘기를 쓰이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부처장님? 네. 김종인 위원장이 이 다수 국민이 코로나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생계를 좀 지원할 수 있는 2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먼저 꺼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찬반 여론은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미래통합당이 뭔가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지를 예. 피력한 것 같고요. 정부 여당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 야당이 먼저 제기를 했다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것인지 국민 여론을 들어서 아마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정부 재정에는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2단계만 되더라도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생계에 좀 압박을 받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게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대신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일정 기간을 좀 버틸 수 있는 어떤 지원을 할 것이냐 이런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도 야당의 이런 제안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보면은 이 지급 범위가 다시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어디에 얼마만큼을 줄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오늘 정부 여당에서도 아마 당정청 회의가 열려서 아마 이 대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 같은데 네. 저희 뉴스에서 전해드릴 수 있으면 전해드릴 수 있도록 취재해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재원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서 2차 재원을 마련하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도 아니 왜 맨날 공무원들 임금만 가지고 이러냐. 그러면 나중에 경기 좋아지면 네. 소상공인들한테 다시 돈 돌려받을 거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공무원 노조도 반발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방역 최일선에서 가장 애쓰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의료진과 이 공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쉬는 날도 좀 반납하고 방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수입이 일정하지 않느냐. 나라 세금으로 매달 꼬박꼬박 월급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공무원 월급을 깎자. 그러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해볼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임 있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재원 마련 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정 방법이 없을 때 공무원들의 어떤 협조를 얻어서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왜 남의 월급을 강제로 깎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자기가 선심 쓰듯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자기중심적이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제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계 파업 문제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이슈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여야 온도차가 좀 있어요. 정부 여당은 지금 자제를 촉구하고 있지만은 또 통합당에서는 정부의 책임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의대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이제 그만큼 이제 자리의 일자리가 이제 위협받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한 지역과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의료 서비스가 안 되는 영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인력 충원의 필요성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파업은 불가피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다 파업까지 한다 그러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박형순 금지법이 좀 부당하듯이 지금 의료계의 파업이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의료계가 파업을 할 수밖에 없게 원인을 제공한 왜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꺼내야 됩니까? 6개월 뒤에 또는 코로나를 극복한 이후에 해도 충분한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도 지금 과연 이게 시급한 정책인지 좀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 아닌가. 그리고 의료계에게만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좀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의료계의 파업 문제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정치권의 책임 공방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김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글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등교 후에 목마른 것도 참고 계속 마스크를 쓰다 집에 와서야 물을 마셨다. 하루 종일 학교에서 마스크를 못 벗다가 집에 와서 쓰러졌다. 혹시 내가 걸리면 내 가족, 내 친구들이 고통받을까봐 힘들어도 참고 마스크를 쓴 우리 아이들. 참 대견합니다. 어린 아이들마저 이런데 철이 없다 못해 철면피를 쓰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일부 어른들의 몰상식은 혀를 차게 합니다. 오늘 행사를 앞두고 점진적으로 바이러스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 멀리다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마스크 없이 17분간 대중연설을 했던 정광훈 목사. 반년 전 마스크를 모두 써야 하는 과학적인 이유는 뭔가라고 했던 김승환 정부 교육감은 최근 한 강연에서도 마스크 없이 강연을 했습니다. 김 교육감의 노 마스크 소신과 강의할 때 누가 마스크를 쓰느냐는 해당 교육청의 해명.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에 있는 것 맞죠? 마스크만이라도 써달라는 방역 당국의 간절한 호소는 혹자들에겐 씨알도 안 먹힙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기사를 폭행하고 턱에 걸친 턱스크도 마스크 쓴 것 아니냐며 욕설을 내뱉습니다. 누가 욕을 먹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아니네요. 혼자 확진된 게 억울하다면서 보건소 직원들에게 침을 뱉은 부부보단 그래도 낫다고 해야 할까요? 민폐를 넘어 너 죽고 나 죽자는 사실상의 살인 행위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끄집어낸 철없는 어른들의 민낯은 또 있습니다. 성우 윤소라 씨는 느닷없이 마스크 안 쓴 서민 빌라촌 아이들을 걱정했습니다. 이 시기에 서민 빌라촌은 또 누가 나눈 기준이란 말입니까? 공동체 구성원들을 배려하는 최소한의 인간의 역병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열쇠이자 코로나를 이기는 항체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부동산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소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제 8월 말 9월 초 정부가 대책 내놓으면서 이때쯤에는 집값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얘기했던 시점이 다가오는데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이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가 신뢰하는 통계는 한국감정원 통계입니다. 예. 한국감정원의 통계를 보게 되면 주간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1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다만 8.4 대책 이후에 상승폭은 둔화가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락 안정의 타이밍보다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하락 안정화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과거 이제 20여 차례 대책 발표 당시를 보게 되면 대책 발표가 난 다음에 잠시 안정됐다가 다시 또 튀어오르는 이런 이제 부작용, 풍선 효과가 굉장히 이제 많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는지 이제 추세선을 좀 확인해 봐야 할 텐데 예. 지금 가장 불안한 건 30대예요. 무주택자들. 이 패닉 바잉. 집값이 더 오를까 봐 불안해서 전세 매물 소진되니까 전세 구하러 갔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네, 전세값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세값 상승률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몇 주째죠? 지금 54주째? 네. 수도권 기준으로 54주째네요. 이마저도 매물의 씨가 말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임대차 3법이 지금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세입자의 권리는 보장이 됐습니다만 이 집 주인의 경우에는 좀 이제 그 전세를 내놨을 때 4년 동안
이 전세를 크게 올릴 수 없다. 전세가를 크게 올릴 수 없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이 전세가가 좀 고공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의 그 입법 효과가 나타나려면 약간의 그 냉각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당장 뭐 8말 9초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성급한 것 같고요. 아마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1년 정도 지켜보면 어느 정도 입법 효과가 좀 검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경우에는 코로나 전국이긴 합니다만 2학기 신학기를 앞두고 이사 수요가 굉장히 줄었다. 또는 뭐 이 매매 수요도 상당히 좀 줄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커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입법 효과는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렵게 찾은 매물이 허위 또는 뭐 과장 매물이면 참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허위 매물에 대해서는 이제는 과태료를 매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좀 매물이 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게 과태료예요. 세금 적게 내려는 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21일부터 온라인상의 허위 매물, 과장 광고 매물을 내놓았다 적발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네. 자, 그러자마자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에서 전세, 매매, 전월세 매물 15% 두 자릿수 감소를 했고요. 아, 네. 서울이 가장 많이 줄었고 17개 전 시도에서 매물이 줄었는데 그 다음으로 보니까 경기, 충북, 대구, 전남, 대전의 순이에요. 대부분 최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들인데 이게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게 원룸, 투룸, 다가구 주택 매물의 경우는 거의 50% 매물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우리 아마 대개 매물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하고 전화하잖아요. 예. 전화하면 중개업소가 그럽니다. 아유, 그 매물은 나갔어요. 네. 조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매물이 있는데 이것도 나갈 것 같은데 그거는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도 사람 심리가 불안해서 지금 당장 보지 않고 계약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만드는데 이런 허위 매물에 대해서는 일단은 근절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래의 어떤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도 다소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저 소장님, 근데 요즘에 갑자기 신용대출 이거 뭐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제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맞습니다.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아지고 있어요. 은행원들이 한 40년 이상, 40년 이상 생활했는데 이런 경우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 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매기효과.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발하면서 공격적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신용대출을 판매하다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기존 은행들도 동참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반영되는 기간이 달라요. 신용대출은 단기물, 은행 6개월물을 하루 내지는 주간 단위로 반영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한 달에 한 번. 이 코픽스 금리입니다. 8개 시중은행의 자금 조달 금리를 반영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이러다 보니까 갭차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용대출 금리는 그래도 이 1등급, 2등급 최고 등급의 경우입니다. 연 1.74%까지 낮아졌고요.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 가장 낮아도 2%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하단, 상단 모두 이제 신용대출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직장인들 사이에서 일단 대출 좀 바꿔보자. 왜냐하면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풍선 효과로 신용대출 금리도 낮은 데다가 오히려 아직은 규제 손길이 좀 덜 미치는 신용대출이 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금융권의 신용대출 동향을 보니까 지난 7월에만 4조 원이 넘었고요. 6월에 3조 7천억 원.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신용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차장님 보시기에는 일단 뭐 당장 필요한 건 아니더라도 금리가 싸니까 지금 당장 대출을 받아놔야겠다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심리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저리로 받을 수 있을 때 그 자금을 확보해서 뭐 이제 투자처를 좀 찾아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은 부동산에 하시고 아니면 증시가 좋으니까 증시에 투자할 분들은 뭐 증시에 투자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 그대로 이것은 대출입니다. 언젠가는 갚아야 될 빚이고 이 빚을 상환해야 될 때 과연 자신의 어떤 신용 상태가 지금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걸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금 큰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행, 숙박, 항공산업도 굉장히 지금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이 영향을 받아서 수입이 감소하고 또는 일자리가 감소했을 때에도 과연 이 신용대출의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때 상황이
갑자기 상환 압박이 돌아왔을 때 자신의 어떤 수입이 끊기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한 이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을 뭐 연끌을 한다고 이 끌어들이는 것은 나중에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뭐 신용대출을 만약에 받아서 집까지 살 수 있으면 다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2030, 3040을 들이 생각하는 거는 빌라 오피스텔로 눈을 좀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현명한 선택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쓰시죠. 마이너스 통장을 쓰게 되면 용도를 쓰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반드시 생활자금 용도라고 적으면 가능하지만 거기다 주택 구입 용도는 안 됩니다. 근데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신용대출이 이제 추산으로는 대부분 주택을 매매하거나 아니면 B2 주식에 투자하거나 그리고도 이제 일반 이제 중소기업 경우에는 이제 생활안정자금 일반 생활안정자금도 일부는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20대의 경우에는 사회 경험이 적고 모아놓은 목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살 만한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아파트를 피해서 빌라나 다주택이나 오피스텔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이 빌라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사는 즉시 자산 가치가 떨어져요. 여기에다가 특히나 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1주택자로 보유가 됩니다. 그러면 청약 기회가 상실됩니다. 청약 기회는 대부분 지금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기회를 많이 넓혀놨기 때문에 내가 오피스텔 뭐 불과 7, 8평형, 10평형 이외의 오피스텔 한 주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기 때문에 내 자금 여건으로 지금 반드시 이제 집을 마련해야겠다고 해서 빌라나 이제 오피스텔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패닉 바잉이 잘 진정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뭐라도 더 하나라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검토되고 얘기되는 게 계좌 추적권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고위공직자들도 이제 자산에 대해서는 꺼립니다. 이게 추적 가능하다, 계좌를 추적하겠다라는 건 똑같은 입장이어서 되는데 고위공직자만 자산 형성 과정을 이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공개하는 걸 이게 지금 내 월급 명세서를 이제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현행법상 개인의 금융정보는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법 집행 기관만 가능한데 이걸 이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라는 수단으로 또 한 번 이제 입법하고 있어서 개정안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뭐 종부세 문제 가지고 단독 명의가 낫느냐, 공동 명의가 낫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 이게 문제를 제기한 것 같아요. 종부세 고령 장기 보유 공제에 대한 논란. 이거 뭐 어떤 내용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1주택자인데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10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에는 특별공제 최대 80%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최근에 이제 국세청의 판단을 보니까 부부 공동 명의의 경우는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1세대 1주택인 건 맞지만 세대 구성원 2명이 한 주택을 보유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안 된다라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윤희숙 의원이 이 문제를 이제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한테 제기를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조차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어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후속자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보면은 또 최근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부동산 얘기를 다시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소장님. 내용을 보면은 부동산 급등은 투기 세력 때문이다. 그러니까 현 정부 탓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 정부의 임기가 절반을 넘었어요. 3년인데 이제 정책의 효과를 얘기할 때 전 정부 탓으로 돌리면 이게 사실은 과연 현 정부의 정책이 안 먹히는 게 정말 규제 때문인지 전 정부 탓인지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좀 경청했으면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물론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 정부의 정책 잘못을 탓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좀 간과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23차례 대책이 나왔는데 교란당했는데 전 정부의 정책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뭐라 그럴까 민심을 잘 읽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 이건 소장님께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이 부동산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또 다른 데가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부동산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죠. 근데 국토교통부조차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해서 이제 좀 잘못했다라고 얘기한 건 없습니다. 대신에 뭐 이제 전 총리거나 아니면 이제 여당의 대표가 얘기한 건 있지만,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아닌 데서 이렇게 각자 목소리를 내게 되면 컨트롤 타워가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기 직분에 맞게끔 이제 해주시는 게 오히려 혼란을 좀 더는 일입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여러 번의 정부 대책에도 잡히지 않는 집값, 전세값 분석해봤습니다. 네, 분위기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일요일 낮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어드릴 뉴스를 골랐습니다. 홍유라 앵커의 뉴라이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시죠. 먼저 방탄소년단 소식입니다. 하루 만에 1억 뷰 돌파. 방탄소년단의 첫 영어 싱글인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세운 기록인데요. 정확히는 24시간 30분 만에 달성한 걸로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 가운데 가장 빨리 1억 뷰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친 지구촌의 행복 그리고 자신감을 찾자는 메시지를 밝은 리듬 안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오는 31일 미국 음악 시상식장에서 다이너마이트 첫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학가로 가보겠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졸업식. 네, 홍익대학교 졸업식 모습입니다. 운동장 보면 차량이 빼곡하죠? 학사모를 쓴 졸업생들은 차 안에서 졸업장을 받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전 세계 졸업식이 비대면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홍대에선 드라이브스루 졸업식을 진행한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렵게 학업을 마무리하는 학생들에겐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네요. 마지막 소식은 고등학생의 응원 배지입니다. 보시면 마스크를 쓴 의료진의 모습과 함께 견뎌내자는 뜻의 영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청주의 고등학생들이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장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800개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배지를 팔아 모은 성금은 의료진을 위해 기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라이크였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왔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 앞으로 뉴스입니다. 법원 행정처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전국 법원에 2주간의 휴정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다만 구속사건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과 같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휴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내일 오전 10시 인사위원회를 엽니다. 이번에도 큰 폭의 인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총장의 측근과 주요 사건 수사팀이 교체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힘빼기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의사 정원 확대 등을 보류하겠다는 정부의 제안에도 의사협회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정대로 3일간 파업이 진행될 경우 상당한 의료 공백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토요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엽니다.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 전당대회를 콘셉트로 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네, 홍앵커 지금 보니까 달력상으로는 뭐 여름이 끝나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벌써 절기상 처석?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위가 가시고 가을을 맞게 된다는 처서죠. 그래서인지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합니다. 하지만 한낮엔 무더위 각오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도대체 얼마나 더운 겁니까? 네, 이 폭염주의보가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곳곳에 내려져 있고요. 특히 폭염경보가 내려진 대구의 경우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네, 무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한 주는요. 이 태풍 정보에 귀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태풍이 또 오는군요. 예, 지금 8호 태풍 바비가 발생했는데요. 수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연일 고생하는 시청자 여러분, 특히 의료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A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